안녕하십니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요즘 하도 창조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분마다 다도 초점이 조금씩 이렇게 다르고 그 개념 자체가 좀 추상적인 측면도 있고 이거를 관리하시고 또는 정책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게 뭔지 이해를 잘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해서 창조 경제가 뭐냐 하고 이제 그 고민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마침 최병일 원장께서 창조 경제 가지고 금년에 하나의 테마로 잡고 보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의견을 한번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연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또 여기서 좀 토론을 하고 보완을 하고 그래야 더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또 이 창조경제하고 경제민주화 이 둘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은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주제하고 연결시켜서 창조경제를 보는 것이 또 다른 각도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둘을 연결시켜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건 좀 보러. 요거 보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창조경제라는 걸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창조경제의 개념을 그렇게 잡을 경우에 그것이 성장이나 일자리에 어떠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창조 경제라는 차원에서 경제 민주화하고는 어떻게 상호 연관성이 있느냐. 그리고 끝으로 창조 경제가 성공하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느냐.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경제를 볼 때는 여기 우리 교수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좀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도 중요하고 상생 경쟁 체제, 소위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 상생 경쟁 체제도 중요하고 그리고 경제 위기 관리도 중요하다. 이 3가지를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이 중에 하나만 강조하다 보면은 다른 것들이 많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되고 다른 것들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되면 강조되고 있는 하나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성장 그리고 상생 경제 그리고 경제 위기 관리 이 3개를 우리는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이거를 먼저 제기하는 이유는 현재 이 너무 한 부분 즉 창조 경제면은 창조 경제만 중요하다. 다른 거는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다 보면은 경제 민주화만 중요하지 다른 거는 다 소용없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경제가 어려운데 딴 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장의 위기부터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셋이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은 어느 거 하나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가 없다. 3개를 균형 있게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 우리나라 산업발달과정을 짚어보면 제1단계는 1950년, 60년대 경영을 이게 아직 안 나왔는데 왜 이게 말부터 나오지? 이거는 저희 연구원의 그 서울대 이병기 교수라고 계십니다. 그 팀에서 지금 미래부 장관으로 가신 최문기 교수하고 이병기 교수 그리고 카이스트의 김진영 교수 이런 분들이 이 창조 경제에 관련된 정부 조직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미창부
이쪽에 밑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이병기 교수가 이 창조 경제에 필요한 정부 조직이 왜 필요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4단계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 그 4단계에서 융합 지식 창조 산업, 말하자면 소프트웨어나 컨텐츠나 이 과학기술, 이것이 이제 경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조직이 필요하다 하는 그 논리를 만드는 건데 그런 논리를 떠나서 산업 발달의 과정을 잘 정리했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이 소개를 했습니다. 이 피리어드별로 상당히 그 의미 있게 발전 단계를 구분을 해석했고 이 4단계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이 창조력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의 한 부분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반드시 봐야 된다 하는 전제 속에서 창조 경제만 강조하는 건 아니다 하는 전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 발달의 과정에서 이제 이 창조력이라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창조 경제란 뭐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개념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조 경제란 첫째 창조력이 하나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는 이 창조력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응용력이 중요하다. 이 응용력이라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물론 기존 아이디어의 기존 또는 새로운 기술과의 융복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 이 부분은 지금 제조업의 고도화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둘만 가지고는 경제적 가치는 없는 겁니다.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생산이 이루어져야만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 실천력이 경제적 가치와 연결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서 이제 기업가 정신, 기업의 역할이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융복합 기술의 사업화, 실천력으로 저는 평가를 했는데요.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여기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창조력, 그 창조력의 핵심 소스, 이것은 중소기업이나 또는 벤처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규모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기업 내에서 새로운 창조적 역할을 하는 것은 중소 벤처형의 사업부에서 또는 연구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도 분사 형태로 해서 조그만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런 벤처기업적 활동을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된다는 것이 여기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소대기업 간의 상생구조, 이게 그 다음 요소입니다. 이건 시장에서 이 상생구조가 되지 않으면은 중소벤처기업이 그 창의력을 시장 차원에서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착되어서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선순환되는 경제다. 이렇게 일단 저는 개념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실물자산, 금융자산보다는 이제 지식자산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경제다.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가장 좋은 기업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기업이라고 평가받지만 삼성전자하고 애플을 비교하면은 이 지식자산의 측면에서는 애플이 월등하게 앞서 있습니다. 그 구조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지식자산의 중요성이 이제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이 창조 경제다. 일단 이렇게 개념을 잡고요. 이거를 이제 하나의 그 순환 구조로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페이퍼의 많은 부분은 소위 융복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창조력을 발휘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 창조력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 흐름의 구조는 우선 이윤 동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윤 동기가 없으면은 경제 활동에 기본이 없는 겁니다. 강제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윤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바탕은 시장이지만 시장에서 어떤 특정한 활동이 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도입니다. 이 시장과 제도에 의해서 일단 이윤 동기가 있어야 된다. 이 이윤 동기의 바탕은 여기에 산업과 국가 경쟁력,
그리고 경제 성장의 어떤 정도, 이게 이쪽에서 계속 이런 이윤 동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이 어느 정도는 그래야 이윤 동기를 가질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창의력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이 된다. 거기에서 이거를 내가 하면은 좀 돈이 생기겠다. 거기에서 이제 연구 활동을 먼저 하게 된다. 이게 창의력의 기반이 되는 거죠. 이 연구 활동이 잘 되려면 정부 역할도 중요하고 대학 역할이 또 여기에서는 기초 연구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학 연의 협동, 이거 이제 파이낸싱이라든가 인력을 서로 보완해야 되니까요. 이 정부와 대학과 산학 협동, 이 해서 연구 활동이 있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성공적인 연구 활동이 있게 되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는 기술하고 다릅니다.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있는 것, 또는 어떤 종이 속에 들어있는 것, 또는 CD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상품화가 되는 데에는 아직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자체만 가지고 그것이 경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 공정, 컨텐츠,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적 재산권입니다. 여기에 소위 IP 마켓이라는 것이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의 마켓이 여기서 형성이 되고, 이 단계에서 이제 대기업이 여기에 들어와서 돈 주고 사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이제 시장을 만들어서 아이디어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벤션 캐피탈, 즉 아이디어를 획득하는 과정에 리스크는 높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투자를 하는 인벤션 캐피탈을 여기서 활용할 수가 있고, 여기서 아이디어의 거래를 이루어지게 하는 게 지식시장이고, 여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의 아이디어 시장에서의 공정거래가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은 최초로 아이디어를 낸 기업이 대체적으로 자금 사정이 나쁩니다. 그럴 경우에 자금 사정이 풍부한 대기업이 이 IP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탈취하는 그런 형태의 조건으로 거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정부 쪽에서 이쪽 시장, IP 시장의 공정거래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인벤션 캐피탈이 아주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투자하는 그런 금융회사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모태펀드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GP에다가 줘가지고 활용하게 하지만 거의 은행 수준으로, 커머셜 뱅킹 수준으로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능력으로 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그 아이디어가 좋다, 사업성이 있겠다 하는 판단. 이 아이디어 단계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해서 사업성이 다 있는 거 아닙니다. 아이디어 중에 이게 장사가 되겠다 하는 판단이 따라야 되는데, 그 판단이 따르면 거기에서 장사가 잘 되도록 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개발 연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장에 맞게, 시장에서보다 잘 팔리게, 또 기술 자체의 불안전성은 없는 건지, 기술과 시장 간에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건지, 이러한 개발 연구가 이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자기가 연구해서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아니죠. 남이 갖고 있는 걸 내가 살 수도 있는데, 특히 기업 입장에서 밖에 있는 기업이 갖고 있는 걸 살 수도 있고, 또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 해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아이디어를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존 기술이나 또는 도입 기술, 이거를 확보할 수 있다 이건데, 여기서 아이디어 대신에 기술이라고 쓰는 이유는 도입하게 되는 단계에 있어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상품화가 된 그런 상태에서 확실하게,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된 상태에서 내가 그걸 확보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이디어보다는 한 단계 앞서 있다. 그래서 기술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 스킬드 워커, 마케팅 엑스퍼트 이런 것들을 다 쓰는 이유는, 이것은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들을 얘기를 합니다. 연구 단계에서는 사이언티스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개발 단계에 가면 마케팅 부서까지 같이 서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연구를 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도입 기존 기술 이걸 가지고 응용 복합 연구를 합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ICT를 응용하고 접목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자 하는 차원의 얘기들은, ICT는 우리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으니 그걸 기존 제조업이나 또는 다른 서비스업이나 이쪽에 응용하자는 개념이거든요. 응용 복합 연구, 이게 여기서 필요합니다. 선진화된 나라일수록 이쪽이 더 초점이 있다면
중진국 수준에서는 오히려 이쪽에 더 초점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같이 해서 개발하고 응용해서 이제 최초로 사업화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상품을 만드는 최초 초기의 단계죠. 이건 최초로 사업화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기업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또한 금융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엔젤 펀드, 좀 약간 중후기에는 벤처 캐피탈이라는 말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이 금융이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금융 부분도 우리 경우에는 약합니다. 요즘 그 조선일보사에서 사람들 많이 모셔가지고 좋은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여즈마 펀드 회장이 왔죠. 이겔 회장이죠. 그분이 왔는데 그분이 그 여즈마 펀드라는 걸 처음에 창업해서 지금처럼 키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제 경험담을 들어보는 것이 상당히 많이 유익한데 우리의 경우에 저희들도 어제 저희 연구원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한 40분짜리 녹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해서 나중에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현재 우리의 경우에는 이 자체가 커머셜 뱅킹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믿고 돈을 빌려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융이 크게 지금 우리가 이 창조경제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후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항상 사람은 중요한 거고 또 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 기업가 정신,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기업가 정신이 있는 거고 여기 또한 공정거래가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M&A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최초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한 기업 이거를 봐가지고 그것이 자기 회사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 M&A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파는 사람, 그리고 사는 사람, 그 시장에서 당연히 거래가 되는데 그 거래의 과정에서 대기업이 갖고 있는 힘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기의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응용력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그런 거래가 여기에서 또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은 제품이든 논가든 경쟁력을 얻게 되고 이것이 상당히 잘 됐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 또는 다른 나라 기업들이 사가게 됩니다. 전파 과정인데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 전파가 빨리 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올라가게 되니까요. 이건 한 기업의 차원이고 산업의 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이나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데 여기서 제가 일자리 중심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이건 현재까지만 가지고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직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설명이 좀 되겠습니다. 이 전체 이것이 창조 경제의 순환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측면, 가령 지금 ICT만 갖고 얘기할 때는 이것만 가지고 이거를 응용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창조 경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ICT, 이 레벨이 하나 올라가려면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연구자들, 즉 물리, 화학, 수학 이쪽에 베이스가 있어야 여기서 연구를 해서 ICT라는 것이 결국은 수학적, 물리적 이런 그 원리가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가는 거 그게 창조입니다. 그게 아니다. 여기 분명히 화학 기술의 기초가 되는 활동이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겁니다. 이 둘이 같이 가야 된다. 지금 만든 우리의 그 미창 과부라고 좀 곤란한데요. 하여튼 미창부 경우에도 이렇게 두 트랙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차관이 둘이 있는데 한 트랙이 이거고 한 트랙이 이겁니다. 그래서 조직으로 봐서는 일단 그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갖춰놨는데 단지 이제 이 연구 활동에 있어서 대학의 인력 이게 매우 중요하고 대학에 계신 그 전문가들의 그 능력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이거는 그대로 교육부에 남아 있어서 이런 관점에서만 보면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완성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직도 그 부처 간의 협조는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 경제가 되면은 성장도 좋고 뭐 일자리도 좋다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걸 우선 이 창조 경제 활동하고 이 성장 잠재력 간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 경제 활동이 이렇게 되면은 신기술 사업화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자본 스탁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R&D나 융복합 아까 그 두 개의 트랙으로 보셨죠. 그걸 하게 되면은 지식 자본이 물러나면 물론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국내 산업 구조가 심화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로컬 컨텐츠가 더 늘어난다거나 최종 제품의 퀄리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웃풋 프라이스가 또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 구조의 심화를 통해서 로컬 컨텐츠가 올라가고 아웃풋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퀄리티가 올라가서 아웃풋 프라이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연관 관계가 훨씬 더 심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행동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교육 조건이 점점 나빠지고 있죠. 교육 조건이 나빠지고 있는 이유, 아웃풋, 인풋 둘 다 있습니다만 이것도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활동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이거 되지가 않습니다. 현재 염려되는 것도 창조 경제를 하려면 일단 창조 능력, 응용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많이 모자라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반드시 이제 정부 쪽에서 해줘야 되거나 또는 기업과 협조해서 해줘야 될 부분인데 이걸 통하면은 인적 자본이 이게 수준이 높아지고 쌓여나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 총 요소 생산성에 이게 다 영향을 미치게 이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것 또한 총 요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 성장 잠재력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창조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되면은 성장 잠재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성장에 도움을 준다. 일자리 이제 창조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식 문화 산업이고 또 하나는 다음번에 있는 제조업의 고도화 융복합합니다. 아까 두 번째 트랙에서 응용력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응용력에 관계된 것이 바로 기존 제조업의 고도화와 융복합화 여기에 주로 관계가 많이 되는 거고 이 지식문화 산업이 이제 창조적 아이디어 그 자체가 중요한 주로 우리가 이것에 관계돼서 많습니다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소프트웨어, 이 스마트 코리아 사업이라는 뭐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소프트웨어하고 문화 콘텐츠입니다. 이 둘이 이 지식 문화 산업의 핵심인데 이 둘 자체가 창조성이 없으면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콘텐츠 부분의 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아까 이병기, 최문기 그분들 그 팀에서 이쪽 스마트 코리아 이쪽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봤습니다. 또 이 컨텐츠 코리아는 저희들이 이제 문화 쪽을 연구하는 팀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걸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거를 해서 하나하나 그 업종별 분석을 해가지고 해봤더니 거기에서 약 20만 개 플러스 알파 이게 잘 되면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도화 융합화는 이제 기존 주력 제조업을 지식 창출형 기술하고 융복합시켜서 그래서 스마트 제품을 창출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 그냥 자동차가 지능형 자동차가 된다.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시스템 산업입니다. 시스템 산업은 기존 제조업을 서로 패키지로 만드는 것이 시스템 산업이죠. 지금 해상 플랜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 산업입니다.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 6만 개 정도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했는데 보셨듯이 아까 지식문화 산업 쪽은 20만 개가 나오는데 제조업은 아무리 노력해도 일자리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문화 그쪽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서는 중요하고 동시에 그쪽은 다 중소, 벤처형 그런 활동이 주류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경제는 투 트랙으로 간다. 하나는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는 기존 산업을 융복합을 통해서 고도화시키는 것. 일자리에 관해서는 둘 다 도움이 되지만 융복합 고도화 일자리는 한계가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나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식 문화 산업의 발전이 젊은 층이 좋아하는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보여주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경제 민주화하고 관련해서 뭐죠? 이게 컨텐츠가 조금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뭐 말씀하시는 분에 따라서 또 이것도 말이 많은데 헌법을 보고 많이 분석을 해보면 핵심은 결국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추구한다 하는 것이 이 경제 민주화의 기본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화를 경제 활동의 단계별로 보면은 기회, 경쟁, 분배 이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주고 들어가서 경쟁하고 경쟁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세 과정을 통해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재벌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선 이 기회를 서로 조화롭게 나누자는 차원에서 보면은 기득권 보호 이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현재 갖고 있는 거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소위 이거는 경제 용어로는 지대 추구라는 말로 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패가 발생할 수도 있죠. 또 경제력 남용, 이미 힘이 세니까 힘이 약한 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힘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IP 시장이라든가 또는 이쪽의 M&A 시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그런 벤처 기업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 그래서 아주 값싸게 그 아이디어를 뺏어간다든가 또는 그 기업을 뺏어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기회에서 이 조화로운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또 경쟁 측면에 있어서는 이 결국 불공정 거래가 핵심인데 여기에서 이 경제력 남용 문제 그리고 이 정경유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발생하고 특히 이 공정위하고 금감위 최근에 공정위원장이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만 사실 공정위나 금감위가 자기들한테 주어진 책무를 100%다 하면 지금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는 줄어듭니다. 공정위나 금감위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 큰 문제입니다. 금감위에서 인가를 해주고 인가받은 회사한테 뒤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가끔 발생합니다. 우리 퇴직 직원 써달라라든가. 공정위에 계신 분들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다 로펌으로 갑니까? 로펌에 가서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이 금감위와 공정위가 금융질서와 이쪽 시장 질서를 지키는 파수꾼들인데 이게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제대로 안 하냐? 이분들이 인간이 무슨 능력이 없느냐?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유혹으로 저는 보는데 그 유혹의 백그라운드가 뭐냐? 많은 부분이 재벌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런 기회와 경쟁, 분배 차원에서 경제 민주화에 문제가 있고 창의력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가게 하는데 어떤 애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창조 경제에 있어서 이제 그 대기업과 벤처기업과 관계를 보면은 벤처기업은 창조력이 그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중견 대기업은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창조해라. 대중소기업이 우리가 시장에서는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건 우리가 하겠다. 얼마든지 상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M&A 시장에서도 제대로 거래를 하면은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몇십억 불까지 받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그 IT 산업의 경험입니다만 얼마 전에 왔던 김종훈 그 돌아가신 장관께서도 그런 거죠. 이런 그 시장에서 이런 시장에서 M&A 시장에서 거기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큰 돈을 받고 자기 아이디어를 가진 걸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로 얼마든지 보완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것이 창조 경제에서 창조성을 가진 벤처기업과 그리고 시장성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 간의 관계다. 여기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카이스트의 이민아 교수가 자료 정리한 것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익숙한 영화 산업을 가지고 보면은 소위 소규모 창조 기업이 시나리오를 씁니다. 이건 아이디어입니다. 시나리오를 쓴다는 거는. 그걸 가지고 프로덕션에서 만듭니다. 그거를 이제 이런 그 배급사에서 이제 배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대기업입니다. 대부분이. 이 부분이. 이게 우리 같으면 CGV죠. 극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CGV. 이게 이제 배급사는 이게 여기서 대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조그맣게 이제 극장들이, CGV는 극장까지, 이제 극장을 자기가 많이 체인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CGV 뒤에는 이제 제일 재단이 있는 거고, 다른 조그만 극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소매 시장입니다. 이렇게 영화 산업이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해서 최초로 그거를 사업화하는, 그 다음에 그거를 디퓨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전파시키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마지막 그 소비자와 접촉하면서 파는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들이 각각 서로 상생관계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이쪽 배급사가 가장 힘이 셉니다. 그래서 배급사가 프로덕션 또는 시나리오 이쪽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상생 관점에서 문제를 본다기보다는 배급사의 이익 관점에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부분도 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산업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즉 그거를 가지고 시장에다 파는 최종 단계, 중간 과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여기서 서로 잘 협조하면은 서로 좋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창조성과 그리고 시장성을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언젠가는 있을 수 있다. 그럼 이제 대기업에서 어떻게 골탕을 먹이느냐 하는 거 여기다가 딱 이거 이제 이것도 이민아 교수가 정리한 거 제가 일단 정리를 해봤는데요. 골탕 많이 먹입니다. 이거 그냥 일일이 다 그냥 자료로 보십시오. 이렇게 골탕을 많이 먹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자기네 회장이 너 돈 많이 벌어라. 너 나중에 승진평가할 때 네 부서가 돈 얼마 많이 벌었느냐를 가지고 내 평가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인사관리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오너가 정당하게 그 활동을 하라 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한 뭐 어떡합니까?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자 팔 삐뚤어서 더 많이 돈 벌 수밖에 없죠. 그런 행동의 양태들이 여기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골탕을 먹입니다. 이런 식으로 골탕을 먹이니까 이 창조적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나중에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정말 평생 열심히 해서 아이디어 냈더니 이렇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경제 민주화라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창조 경제가 제대로 돼서 창조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경제 민주화의 차원에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정거래 제도 이것이 확립이 돼야 되고 그런 공정거래 제도의 뒤에 숨어 있는 제도적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제대로 활동을 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기업의 지배 구조에 있어서 대주주의 탐욕을 막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은 창업을 활성화하는 건데 그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이 현재 매우 중요한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이 금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금융이 중요하다는 말은 30년 전부터 아마 우리 조영 회장님께서 30년간 들으셨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들으셨죠.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아직도 커머셜 뱅킹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그 아이디어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금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인력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중요한데 제대로 돼. 그 다음에 패자 부활 문제인데 어저께 그 세미나에서 요즘 펀드 회장이 한 번 실수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자기들은 돈을 준다, 대준다. 이게 중요하다 하는 강조를 했는데 우리 벤처업계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전적으로 동감하는 겁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영원히 재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현재 우리 상황이다. 그래서 이 패자 부활이 중요한데 여기서 연대 보증 제도가 지금 문제가 돼요. 최근에 연대 보증을 임원들한테는 풀어줬는데요. 창업자는 아직도 한 번 빚지면 영원히 그 신용 불량자가 된 상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벗어날 수가 재개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문제. 그 다음에 기술 가치 평가하고 기술 가치 보험인데 기술 가치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기술이 경제적으로 얼마짜리냐 이거를 평가해야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보험도 할 수 있는 거고 펀드도 대줄 수 있는 건데 누가 평가하느냐. 지금 우리가 말로는 쉬운데 이걸 제대로 평가할 사람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경제를 하겠다는데 이 기술을 평가할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건 가장 심각한 지금 버틀렉입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는 우리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많이 연구해 놓은 내용입니다. 사실 이 창조 경제에서 소위 창조적 아이디어를 내는 지식 문화 산업, 이게 현재 우리는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차별성을 느낄 정도로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 이거를 많이 풀지 않으면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또는 그것이 사업화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로즈마 펀드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저는 성공 조건을 많겠지만 7가지 정도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경제의 안정성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창조경제 성과가 나타나는데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사람도 검증하지만 아이디어도 검증해야 됩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거를 상품으로 만들고 대규모 생산까지 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통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업에 성공할 확률은 5% 이내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먹고 살 게 있어야 되고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그 리스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 현실적인 우리가 현재 움직이는 이 경제는 안정성을 유지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태에서 창조 경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거기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제한되어 있고 또 투자를 해서 실패할 때 그 실패를 감당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얼마나 팔릴 거냐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현실 경제 자체 안정돼야 된다. 그래서 현재 잘못하면은 창조 경제만 얘기하다가 경제 위기가 심화돼서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 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현재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이게 첫째 성공 조건이다. 두 번째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장기 경제 과정 전체를 보시면은 전부 사람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그만한 사람이 있느냐? 지금 정부의 출연연구소가 있어서 엄청난 돈을 씁니다만 우리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새롭게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이 사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근래에 얼마나 있느냐? CDMA라는 그것이 상징적으로 많이 우리가 얘기가 됩니다만 그 이후에 얼마나 있느냐?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 창조적 인력 이거 없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 다음 지적재산권 보호입니다. 지적재산권 이 IP 이것은 보호가 돼야 그래야 창조적 활동을 하죠. 그게 보호 안 되면 누가 창조적 활동을 합니까? 그래서 보상, 존중 그리고 대기업의 지식 탈취 아까 그 케이스에 나옵니다만 대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벤처기업이 상품을 갖다 신제품을 제시를 하면은 기술 시방서를 가져오라. 기술 시방서를 갖다가 주면은 그거 보고 좀 이따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삽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한테 맡깁니다. 그때는 그 시방서는 자기가 갖고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기술 탈취입니다. 이런 거 있으면 누가 연구합니까? 또 지식 자산 거래 갖고 있어도 시장에서 거래가 잘 돼야 이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시장에서 거래 안 되면 쓰고자 할 때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지식재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거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지식재산권하고 관계되는 이게 잘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융합통섭의 연구개발 사업화 이것의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그 북유럽의 사이언스 파크 이게 우리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우리 문화에서 이거는 많은 의식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스웨덴의 키스타 사이언스 파크 이거 아주 성공적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그건 도저히 안 될 문화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사이언스 파크를 만든 것은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재벌 기업입니다. 사이언스 파크 자체를 조성하고 사업 계획을 짜고 누구가 들어오고 어떤 업체가 들어오고 어떻게 이 속에 이제 사이언스부터 금융, 법률, 자문, 마케팅까지 이 사이언스 파크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구조를 짠 것은 재벌 기업입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제공해 줍니다. 그 재벌 기업이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땅을 제공해 줍니다. 그때부터 우리식으로 따지면 특혜가
소위 특혜라는 게 발생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짜서 이게 전자산업을 위한 사이언스 파크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전자공학을 중심으로 한 공과대학을 그 사이언스 파크 옆에다가 지어줍니다. 인력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 줍니다. 그게 이런 키스타 사이언스 파크나 오루 사이언스 파크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있어야 융합 통섭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군데 이게 모여 있어야. 근데 우리 경우는 아마 어떤 대기업 이거 하겠다 그러면 분명히 소위 제야권에서는 재벌 특혜로 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계획을 제일 잘 짤 수 있는 사람은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이 사업 계획을 잘 짤 수가 있습니까? 이건 기업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융이 문제인데 인력이 첫째 문제고 그 다음에 현재 정책금융이 우리가 과거에 중화공업시대에는 정책금융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정책금융이 거의 뭐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기술에 관한 기술금융에 관해서는 정책금융의 접근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은행이 이 기술팀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고 과거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이 좀 했는데 중소기업은행이든 산업은행이든 이 기술금융 체계 이거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펀드가 어떻게 잘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생구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탈취라든가 보상을 제한한다든가 거래 제한, 시장 제한 이거 이제 경제 민주화 차원이 있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규제, 절대 이런 거를 저는 이 창조 경제가 성공하기 위한 6가지 조건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우리 사회의 현상에서는 만족스럽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경제가 앞으로 단기간 내에 모든 걸 해결할 거다. 이런 기대, 이것은 좀 지나친 기대입니다. 단지 창조 경제라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 그것은 아까 산업발전 단계를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 어느 나라든 이제는 창조성 이게 중심으로 나가고 지식 재산이 중요하게 되고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비전이다. 그러나 현실의 경제하고 균형 있게 이거를 추진해야 그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속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버렸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